이제 마지막 주제 강연입니다. 이번 강연은 P2P 투자 성공 전략에 대해 이승용 프로핏 대표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대표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한미은행 지점장과 시티은행 영업본부장을 거쳐 경남은행 부행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승용입니다. 앞에 계신 쟁쟁한 분들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관하는 이 단체 중에 하나가 한국 애널리스트 협회가 있는데, 제가 사실 태어나기를 흙수저고 친구가 금수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친구가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좋은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을 하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그랬더니 슈로더라는 증권회사로 옮겼다. 그런데 너 슈로더라는 증권회사로 옮기지 않겠냐 그래서 광화문 교보 빌딩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보 빌딩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애국계 증권회사로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뭐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애널리스트라는 게 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너 몰라서 그렇지 월가라든지 전 세계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식을 주도하는 그룹은 애널리스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 나가던 그 당시 한미은행 심사역에서 자리를 옮기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은행원이 갑이었었습니다. 상갑이고 회사가도 대접받고,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한전선 가서 뭐 보자고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 주는데, 애널리스트로 가서 대한전선을 가는 순간 문간에서 입장이 거절되고 개털 취급을 받는 걸 제가 빨리 파악을 하고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때 갔었으면 지금 협회장 정도는 하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뭐 은행도 다니고 뭐 다니고 떠돌다가 어떻게 이 P2P라는 걸 하게 됐냐? P2P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꿈은 많았었는데 시티은행에서 잘리고 또 갈 데가 없어서 경남은행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에서 또 길게 있어 보려고 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또 그만두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실업자 생활을 한 달 동안 했더니 저 충남에 있는 해전대학교라고 기획실장으로 오라는 또 제의를 받고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친구가 좀 서울에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 친구는 190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월가에서 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친구입니다. 저한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너는 아냐? 그래서 안다. 금융신문을 봐서 안다 라고 얘기를 했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니? 네가 그렇게 평생 다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은행에 점포가 필요 없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은행을 안 가도 해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 벌써 미국에는 랜딩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그 회사를 보면 시가총액이 벌써 9조를 넘고 있고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런데 다행인 게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8%라는 회사가 생겼다. 은행 다니다 한 여성이 그만두고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 회사가 바로 P2P다.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P2P라는 게 아까 우리 문 대표님 말씀하셨던 플랫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소위 말하는 핀테크의 여러 유형 중에 랜딩 쪽에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핀테크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고 해서 얼떨결에 5년 보장된 대학교 기획실장을 때려치우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8%가 길을 열어놓은 P2P가 그래도 그 당시에 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온갖 언론기관에 선전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P2P라는 게 뭐다? 도대체 테라펀드라는 게 왜 5분 만에 돈이 마감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광고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정도에 시작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하는데 9월까지 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고 하면서 했는데, 과연 그럼 P2P라는 게 뭔가? P2P라는 게 도대체 은행하고 뭐가 다르길래
P2P라는 게 뜨느냐, P2P라는 데서 뭐를 하고, 그 다음에 P2P라는 거에서 앞으로 우리가 얻어먹을 게 뭐가 있나, 그리고 P2P라는 게 과연 진짜 미래에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반짝거리다 사라질 건지, 그리고 이 P2P가 이렇게 유망하다면 우리 문 대표님이 지금 잘못 가신 게 로보 어드바이저에 이 P2P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채권 이 항목으로 더해서 왜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P2P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어떤 전략을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를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P2P 업계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8%가 앞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미국에 있는 랜딩클럽이라는 회사는 밑에 대부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위에 조상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랜딩클럽이거든요. 대한민국의 P2P 업체는 랜딩클럽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랜딩클럽의 최고의 전도사가 누군가 하면 8%인데 8%가 먼저 대부업체 없이 플랫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딱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너 무슨 근거로 대출을 하냐? 그래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정지를. 그래서 우리 P2P의 선구자인 8%의 효진이 누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찾아낸 게 대부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상관없이 대부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P2P 업체의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대부업체가 됐다 그러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명함에 대부업체 대표이사 이렇게 파고 다니면 여기는 분명히 무슨 사채업자 내지는 밤에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뭐 뒤에 등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클 때 사채업자 돈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서부터 시작해서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 다 받았고, 은행도 엄밀한 의미에서 대부업체인데 제가 30년 다녔던 은행이 마치 대부업이 아닌 것처럼, 저축은행은 무슨 노예만적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대부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부업체를 끼고 하는 형태를 띄었고, 미국은 대부업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플랫폼만 갖고 합니다. 자유로운 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P2P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부업체가 낀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회사가 두 개예요. 하나는 여러분들 압구정동에 있는 프라이빗 뱅커들이 모여있는 웰스 매니지먼트 회사 같이 돈 모으는 아예 점포가 있어요. 점포. 그래서 P2P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그리고 대출도 받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그 P2P 업체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중국에 우리 시티은행 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할 회사인데 지금 뉴욕까지 가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망하느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얼마냐? 40 내지 50%랍니다. 부실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부실도 30 내지 4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규제를 할 정도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라인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P2P는 일본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P2P가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P2P는 여하튼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P2P가 아주 고도로 발달되면 삼성전자 직원이 신청을 한 뒤 5분 뒤에 돈이 꽂힙니다. 그런 정도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 비록 이자율은 2% 더 비싸도 아무것도 등록 안 해도 돼. 신청만 하면 지가 알아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돈을 꽂아주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개인 대출이 지금 거의 1,500조 정도로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출이라는 항목에 포함이 안 됐지만 실질적인 개인 대출이 650조가 됩니다. 이게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그래서 은행 다닐 때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중소기업 대출 비율 채워라. 그러면 사업자 대출로 합니다. 통닭집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양복점, 편의점,
이런 대출을 다 어디서 받냐? 집담보 놓고 사업자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건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P2P 업체는 도대체 뜯어먹을 게 뭐가 있냐? 대출은 옛날에 저희 초임 지점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지는 대출은 영원히 못 갚는다. 대우 시럽의 초창기가 한성 시럽인데 한성 시럽이 대우 시럽이 되고 대우가 망했는데 아직도 그 빚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출을 한 번 쓰면 절대 못 갚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P2P는 안 뜯기면서 대출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약간의 금리를 더 붙여서 쓰고, 그 다음에 너무나 비싼 금리를 쓰고 있는 무수한 중생들을 8%대까지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려면 1.5뱅크 정도 된다. 이 100으로 얘기하면 리베로, 왔다 갔다 하는 리베로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P2P가 왜 살아남는가 하면 신문에도 재미있는 거로 나지만 자기가 전공으로 갖고 있는 분야 거기에서 모든 대출 재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압구정동 가면 여러분들 전당포 있죠. 전당포에 명품 받고 주거든요. 전당포를 하다 어느 날 보니까 이 P2P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호텔 짓다가 돈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뭐 시행하고 하다가 망가졌어요. 보니까 P2P 한대. 그래서 P2P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이 P2P를. 그런데 개나 소나 다 해도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P2P는 그만큼 내가 매출 채권 담보 대출만 했다. 아니면 나는 평생 오징어만 사다 팔았다. 아니면 소고기 수입해서 팔았다 하는 사람도 차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돈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식당 새로 내는 사람 이런 걸 중심으로도 하지만 정통으로 출발한 8%라든지 이런 데가 제기를 가고 있고 앞으로도 P2P를 통해서 자금하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건 P2P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P2P 회사가 물어내는 것도 아니고 투자한 사람 책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네가 처음에 얘기했던 은행과 P2P 회사가 뭐가 다르냐?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P2P 회사가 돈을 안 물어주는데 어떻게 거기 무리하게 투자하니?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합니다. 은행도 원래 예금해도 5천만 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퇴직자들이 0.5% 비싼데 그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20개 저축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실제 은행도 안 물어주는 거거든요. 은행도 안 물어주는데 P2P도 투자자 책임으로 하고, 물론 은행은 부실이 나면 은행이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수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P2P 회사는 여러분들이 펀드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로보어드바이저에 로보어드바이저로 투자를 하듯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왜 좋은 상품인지를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옛날에 별 볼 일 없던 P2P 시장이 얼마나 급신장하고 있냐? 2015년 통계지만 640억 불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훨씬 더 컸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 정도 되고, 랜딩클럽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랜딩클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랜딩클럽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한미은행을 다녔는데 한미은행 합병되고 나서 CT은행의 제일 높은 사람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들 카드 무지하게 하래. 그래서 저희들은 카드를 수수료 받아가지고 버는 줄 알았더니 수수료 버는 거 갖고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러분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그 당시에 리벌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벌빙이 뭔가 하면 카드 결제를 여러분들 1,000만 원만 해야 될 것 같으면 50만 원만 하라고 꼬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950만 원을 결제를 안 하고 한 달 돌리는 순간 그건 이자율이 24%입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 회사들이 돈을 미국 시티은행을 유시해서 전 세계 카드사들이 어디서 벌었는가 하면 카드론에서 버는 겁니다. 카드론. 그러니까 카드에서 실질적으로 수수료 수입보다도 훨씬 큰 게 론입니다. 랜딩클럽은 요거를 한 겁니다. 랜딩클럽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카드론을 쓰는데 카드론을 8%대의 대출로 돌려준 겁니다. 그 금액이 1년에 거의 8조 정도 육박할 정도로
그 다음에 미국도 대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드론 쓰고 하는 거를 대환을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주택구입 이런 걸 떠나서 랜딩클럽도 그런데 이렇게 급진장을 하고 있고 2017년 2, 4분기에 누적액이 거의 300억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보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정도를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랜딩클럽이 한 회사가 이 정도니까 우리나라 이 선두주자들은 몇 년 지나면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2015년에 393억 원이었었는데 이게 출발입니다. 현재 2017년 7월에는 1조 5천억입니다. 누적액이. 그리고 지금은 아마 1조 8천억 정도 와 있을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미니멈 1,000억씩은 할 거고 3년 뒤 정도 가면 금방 몇 조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8%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화가 됐는데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후배 지점장들 아니면 은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 와보고 딱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나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간 사람이 한 10명은 넘는데 아직까지 개업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3억을 모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자본금 3억은 돼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실제 지금 현재 163개가 돼 있기는 한데 자본금 3억을 제대로 모은데 많지 않습니다. 3억을 100% 차입해서 한 데도 있고 뭐 몇 명이 나눠서 한 데도 있고 지금 벌써 회사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싸우고 난리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016년 5월까지만 해도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원들을 대부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68개 중에 실제 3, 40개는 진짜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 아들도 이거 대표이사를 하는데 그 친구 민족사관 고등학교 나오고 카이스트 나온 친구입니다. 83년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일찍이 창업을 했거든요. 무슨 꿈을 갖고 있는가 하면 IT 쪽에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를 갖고 있고 잘 되기 때문에 랜딩클럽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상품 개발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100억씩 질렀어요. 근데 한 27% 정도 부실이 나고 나니까 다운이 됐다고요. 이 선두주자들이 대부분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던 게 핀테크라고 하니까 핀테크 중심으로 테크니션 중심으로 개발을 했어요. IT. 그리고 우리도 랜딩클럽처럼 만들어 놓으면 벌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두주자들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일단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도 좀 보면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터졌습니다. 터지니까 신용대출부터 시작했던 게 이거 뜨겁다. 굉장히 뜨겁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당황을 했고 물론 이따가 소개해드릴 신용대출만 굉장히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막 늘어나다가 더 이상 안 느느냐? 그거는 우리의 고마운 금융위원회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주면서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데도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500만 원으로 묶어놨지 만기 됐을 때 사람들 하지도 못하지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립했던 163개 중에 제대로 숨쉬고 잘 돌아가는데 3, 4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회사는 세워놨는데 개업은 해놨는데 일단 상품 올리기도 힘들고 손님도 없습니다. 거의 개점 위협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본금 다 까먹고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엄청나게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트가 굉장히 다운됐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자기 개성을 살리고 자기 특성을 살려서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면 이제 뭐 P2P는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우리 라인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핀테크의 영역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신기합니다. 대출이라는 걸 도대체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순식간에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혁명. 어떻게 우리가 텔레비 하나를 사도 얼마나 많은 데를 돌아다닙니다. 하이마트도 보고 뭐 인터넷도 보고 별짓 다 하는데 요거는 그 상품 설명만 자세히 딱 보고 내가 투자하기 딱 누르면 끝납니다. 그런 핀테크의 영향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은행에 아무리 예금해도 1%, 1.5%밖에 안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CP가 올 봄만 해도 3.2%까지 줬었습니다. 3개월, 6개월 물이.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 CP 1.5%, 1.6%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행에 예금한다는 건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사람들, 또 특히 약간의 목돈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들 고객 중에 LG그룹 사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 전무급 이상.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아주 하이 퀄리티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 강남에 2채 내지 3채 지분이 있다. 둘째, 애들 시집장가 다 갔다. 빚은 없다. 현금은 5억에서 10억 정도 있다. 그런데도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간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원금을 까먹는 걸 세상이 무너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잘못하면 100세까지 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3억 넣어두고 매달 300만 원씩 나오는데 왜 이런 걸 안 하시느냐 그랬더니 이거 날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있잖아, 이거 보험으로 좀 커버해주면 안 돼? 내가 차라리 이자를 한 5 내지 6% 안 받아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참 그만큼 대체 수요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금 공급처가 필요한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다중 채무자들이 굉장히 비싸게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도 옛날 시티캐피탈 돈을 쓰더라고요. 24%짜리. 그래서 다중 채무자들이 머리만 잘 쓰면, 그리고 조금만 더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면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P2P로 8%서부터 몇 군데만 딱딱딱 두드려도 대환대출이 되거든요. 8 내지 12%로 되는데 24%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에서 그런 것들을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공급처들이 생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랜딩클럽은 설명을 드렸고, 대환대출이 46%, 신용카드 상환, 신용카드 자금 상환하는 게 15%입니다. 그러면 랜딩클럽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느냐? 우리나라 같이 500만 원 규제를 해가지고 500만 원짜리가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하나요? 랜딩클럽의 큰 투자자들은 누군가 하면 시티뱅크입니다. 시티뱅크. 두 번째, 연기금이에요. 하버드대학교 장학재단입니다. 이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우리 아는 거래처들 랜딩클럽에 투자했어요.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랜딩클럽 거 팔고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 그래서 저희 주주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벌써 10억을 투자했더라고요. 랜딩클럽에. KRM이라고 그 채권평가 주식회사가 하는 데가 있는데 10억이나 여기를 투자했어요. 랜딩클럽에. 이자율 보통 8% 정도 되거든요. 그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우리나라 P2P는 왜 이렇게 됐냐? 처음에 신용대출부터 카피를 떠서 시작을 했는데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랜딧이라는 데만 지금 올곧이 계속 신용대출하는데 한 640억 했습니다. 거기는 레이트도 굉장히 좀 내려가면서 하여튼 굳건하게 지금 달리고 있고, 몇 군데 회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는 돌파구를 어디서 찾았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리스키한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그 비율하고 이런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투자를 하는데 신용대출 그러면 못 믿습니다. 저희가 시티은행 다닐 때 시티 비즈니스 론이라고 3억까지 신용으로 주는 걸 이 스코어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7,500억을 했는데 2천억이 터졌습니다. 2천억. 대한민국의 그 유수한 기업들도, 유수하지는 않지, 그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조작을 하는가 하면 세무서 서류까지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신용대출이라는 건 터지는 게 많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담보가 없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담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담보로 가면서 서서히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PF 비율이 34%나 됩니다. 그런데 PF라는 게 우리 P2P 회사에서 하는 PF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은행은 벌써 PF라는 걸 손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이 PF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형무소도 많이 가고 뭐 우리가 모시던 하여튼 그 부행장님은 거기 갔다가 검찰에 끌려가고 뭐 집도 다 날리고 뭐 이런 분도 있고 집을 날릴지 알고 팔았는데 거기 재개발해가지고 지금 30평짜리가 20억이 됐는데 그분은 6억에 팔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땅을 치고 있고 그 다 세웅지만데 이 PF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기자기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PF를 큰 걸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같은 데서 하다가 망가졌던 토지 구입 자금부터 하는 정도까지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각 회사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PF 중점적으로 돼 있는 조직들도 있고 그런 P2P 회사도 있고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담보입니다. 담보. 그래서 신용은 개인 신용 13%고 법인 신용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터지지 않는 회사들 한 겁니다. 터지지 않는 회사. 요 법인 신용이라는 건 P2P에 투자한 회사들 아니면 양념으로 진짜 괜찮은 데들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담보 없이 신용을 한 건 13%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34%에 달하는 4,112억에 달하는 PF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이제 P2P 업계의 전체적인 순위, 생존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 P2P 업체가 어떻게 될 건지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도 8%를 유지해서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P2P 협회라는 걸 만들었고 요 밑에도 보면 P2P 금융협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홍길동입니다. 거의 대부 협회도 협회를 만들어 줬는데 왜 우리는 건전하게 이렇게 금융을 하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P2P 회사같이 투명하게 여신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은행만 해도 어디 여신 나갔는지 모르지만 P2P 협회에 띄운 여신같이 투명하게 다 빨가벗고 보여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도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자리에 무슨 목적으로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상환이 될 수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물론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P2P 협회라는 걸 그래도 이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서 자체 정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기준도 만들고 회계 감사도 시키고 해서 엄격하게 통과를 했는데 우리 같이 반듯한데도 가입하는데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실사도 하고 뭐 우리는 거의 카노사의 굴욕 정도로 참고 견뎌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이 됐는데 현재 54개입니다. 54개. 160 거의 8개 중에 54개인데 그래도 P2P 협회 중심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하고 있고 P2P 협회의 여신이 33% 정도 되는 회원사인데 여신은 80%입니다. 80%가 아마 이 비중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일보하고 뭐 조중동에서 선전해 준 것처럼 여러분 P2P 거래는 어떻게 하십니까? 1번 P2P 협회 회원인지 아닌지 본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생으로 출발하는 회사들이 힘든 게 P2P 협회인지 아닌지 벌써 이 점수 따고 들어가는 게 틀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도 P2P 협회라는 그 미드트레이드 그 회장님이 잘해서 자체적으로 레귤레이션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건방지게 이렇게 하던 사람 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연체가 많고 또 그러면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P2P 협회가 그래도 기능을 순기능적인 역할은 많이 한다. 그럼 뭐 하여튼 P2P 협회는 이렇게 설립 목적도 훌륭하고 협회 회원사들을 통해서 여하튼 건전한 P2P를 선도하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고 P2P 협회는 뭐 하여튼 이 우리 은행연합회 같이 대출을 저희들이 일으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한 거하고 틀리면 이거 왜 틀리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P2P 협회에서 띄우는 건 어느 정도 99.9%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 감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통과돼야 되지 사기 한번 쳤다가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P2P 협회에 간신히 붙어라도 있어야 되니까 절대 이 컨트롤 앤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안 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도 고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고 세무사 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P2P 회사들 인큐베이팅 하는 것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P2P가 막 우길승천하고 잘 나가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러브레터를 하나 받았습니다. 까불지 말아라 니들. 금융위원회고 금감원 입장에서 볼 때 니들은 거의 홍길동이다. 왜 갑자기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그래서 이 감독기관 입장에서 보면 없어지면 제일 좋은데 이 감독기관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핀테크 혁명이 시작이 됐고 다른 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P2P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철퇴를 내립니다. 첫 번째가 한 번 투자할 때 500만 원 이상 못한다. 이 엄청난 것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활발하게 했던 데들이 올해 이제 1년 만기가 되면 500만 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당 1,000만 원. 그러다 보면은 도망갈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타고나서부터의 금수저, 그리고 벤처를 잘해서 하여튼 금수저가 됐건 금수저들은 오늘 이 건물에서 발행해주는 금투협회에서 발행해주는 전문 투자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가 되면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전문 투자자가 그렇게 많냐? 전문 투자자 되는 사람도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투자자들을 찾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이걸 어떻게 피해갈 거냐? 그 다음에 먼저 투자 자금을 뭐 니네들 계좌에 넣었다가 사고 칠까봐 그런 거 잘해라. 가상계좌 관리 잘해라. 그리고 P2P 업체에서 돈 있다고 그거 집어넣지 말아라. 원금 보장 광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아라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줬고 작년 5월 27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요 내년 2월까지 시험운행입니다. 시험운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P2P 협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좀 왜 자라나는 새싹을 이렇게 짓밟냐. 핀테크는 대한민국은 다 죽게 생겼다. 크라우딩이라는 것도 300만 원밖에 못하게 하고 아까 뭐 이 로보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규제를 하면 어떻게 사느냐 해서 민병두 위원이라는 분을 통해서 법안을 지금 발효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적자가 아니고 서자가 아니고 적자다. 그래서 온라인 대출 중보 중개업자, 정보 중개업자로 좀 제대로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발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계 대부업자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라. 등록하고 연계 대부업자 총자산 적용 한도는 완화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대부업체, 현재 매입법인이 자본금이 3억이면 10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 P2P는 자본금이 3억이라도 무한대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거에는 일단 선대출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선대출도 허용. 그 다음에 대출자의 대출 한도는 적용하겠다. 개인은 1억, 담보 있는 거 5억, 뭐 작은 회사는 5억, 큰 회사는 10억. 단 담보 같은 게 뭐 틀리면 고려할 수도 있다. 그 다음 투자 한도 제한. 이거는 풀어주겠다. 500만 원 그거는 없애겠다. 그리고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하고 잘못하면 안녕이다. 이래서 지금 발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P2P 협회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 그러면 이제 P2P업이라는 게 여기까지 왔는데 향후 P2P라는 게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3년 이내에 엄청난 M&A가 일어날 겁니다. 다음하고 네이버가 최대 강자로 살아남았듯이 P2P 업체도 대대적인 재편이 될 겁니다. P2P 업체에 보면은 렌딧이라는 데는 신용대출만 합니다. 매입 채권을 중심으로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전당포 하는 데가 있고 NPL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NPL을 많이 하지만 각자 특성대로 굉장히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상품만 하고 있는데 사실 전형적인 모델은 8%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 살아남는다면 8%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여기서 손을 드는 많은 업체들이 우리 좀 제발 가져가라. 아니면 IT의 강자인 올리펀드 이런 데가 있으면 올리펀드 같은 데는 우리는 IT 중심으로 하겠다. 대신 금융의 난리지가 많고 잘하는 데하고 우리 합치자.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게 많고 또 초창기에 P2P 출범할 때는
자금들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야, 우리가 제2의 랜딩 클럽이다. 대한민국의 랜딩 클럽은 바로 우리다 해서 몇백억씩 받은 데가 있는데 요새는 돈 좀 투자해달라고 가면 냉랭합니다. 이건 수익 모델이 안 나오지 않냐, 뭐 막 이런 정도로 돼가고 있는데 수익 모델이 나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금융당국도 설사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결혼식장에서 이제 임종용 위원장 만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니네들은 뭐 무슨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러느냐? 핀테크는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핀테크가 크려면 자유롭게 하라. 지금 뭐든지 하지 않냐. 하늘에 나는 새, 땅속에 기어가는 뭐 물고기 이런 것도 투자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라. 그냥 자유롭게 하고 나중에 해라. 만약에 법령을 만들어서 그게 통과된다면 일거수일투족을 굉장히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아마 핀테크 힘들 거다. 라는 그 얘기도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서자냐. 우리도 당당하게 협회 만들고 진짜 협회 하고 싶다 해서 또 하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의 500만 원 규제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규제를 하는 일률적인 규제는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신용대출은 1,000만 원, 담보대출은 5천만 원, 아주 우량 담보대출은 뭐 1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이트별로 리스크 레이트별로 규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레이트별로 규제를 하려면 금감원하고 이런 데가 굉장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컨트롤하면서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신용대출이 맞습니다. 신용대출이 맞는데 지금은 과도기적인 단계입니다. 신용대출을 왜 못하느냐? 저희들도 원래 할 때 신용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일반 개인들 투자는 모집을 못하더라도 펀드에서 우리는 모집해서 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100억이라는 뭉칫돈이 들어와서 신용대출을 하라면 저희들이 시티뱅크 모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을 했다가 터지면 그 P2P 회사 처음 단계에서 그냥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건 못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확률이거든요. 확률. 그 확률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신용대출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영화 펀드, 영화에 대출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 문재인 펀드 하듯이 문재인도 대출 3% 받아서 했고 영화도 그렇게 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와인 그다음에 새로 오픈하는 식당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미래의 상품은 또 뭐가 있는지도 제가 또 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P2P를 왜 해야 되느냐?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1982년부터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가 됐냐? 순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 엄청나게 올랐다. 물론 이제 굴곡은 있지만 채권, 예금, 부동산, 원유, 금, 원유 요 순입니다. 이게 1982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길지 않냐? 좀 줄여서 보면 요거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역시 그래도 주식이 제일 높은데 이거는 확실히 쪼개서 보면은 리스크가 큽니다. 아까 우리 로드바이저 하지만 지금은 강세장이고 오르니까 그렇지 저도 투자 상품 많이 팔아봤거든요. 이게 또 떨어지고 속절없이 이렇게 갈 때는 금융위기 같은 거 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라도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로버트가 더 위험해요. 이건 갈 때는 왜냐하면 냉정해가지고 사람은 그래도 열받으면 그 다음날 술 취해서 팔기라도 하지. 이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이 가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투자하다 보면 결국은 수렴해요. 시중 금리에 수렴을 하거든. 이게 재테크라는 게 다 수렴을 해요. 근데 연막 이거 부동산도 강남에 그 지금 재개발 재건축한 거 30평짜리가 지금 20억 아니야 20억. 제가 1994년 말씀드렸죠. 1992년에 일본의 30평짜리 아파트가 2억 엔이었었습니다. 2억 엔.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가 2억 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우리나라에서 1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이면 일본의 30평짜리 아파트 웬만한 데는 5억 원이면 사요. 5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거의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일본이. 그 부동산 그런 데만 싹 뽑아서 하면 무지하게 높지. 그런데 부동산도 전국 평균으로 하면
1980년도하고 똑같은 땅값이 대한민국의 한 60%는 돼요. 시골 가면 1980년도하고 똑같아요. 저 대천, 보령, 그다음에 전라북도 뭐 이런 데 가면 1980년보다 더 싸요. 제가 근무하던 해전대학교 옆에 청양이라고 있습니다. 청양은 그 당시 인구가 10만이 넘었는데 지금 3만이거든요.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전국 평균을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P2P는 그럼 얼마 안 됐지 않냐? 이게 터질 거 아니냐 이거. 근데 현재는 13.86% 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출시하는 상품도 12%면 안 팔립니다. 12%면. 그래서 15에서 18% 지금 주고 있습니다. 터지느냐 안 터집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엊그저께도 친구놈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교수 자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 그 교수 공제 있지 옛날에 사기꾼들. 너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대 때리고 싶어가지고. 이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교수 공제 아니냐고. 이 교수 공제가 아니거든요. 이 P2P도 모르는 무식한 녀석이 대학 교수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만. 이 지금 13.86%가 평균입니다. 13.86. 어떻게 이렇게 주느냐? 설명을 좀 시간이 되면 드리고. 그 이제 보셨지만 정기예금 수익성은 낮지만 그래도 거의 안 뜯깁니다. 거의 안 뜯기고 안전성은 높고 환금성도 높고 채권 똑같습니다. 이건 주식이나 뭐 근데 주식은 수익성은 확실히 높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나 한번 보세요. 간접 투자보다도 못하지. 그리고 주식은 한순간에 망가져가지고 3족을 멸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 친구들이 증권회사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현재까지 생존해서 그래도 만나는 친구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일단 자기 집안이 망합니다. 그리고 처갓집 식구를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이혼을 할 정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친구들을 또 망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실종 신고도 안 하고 없어진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것도 다 국립서울대학교 예교학과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후진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런 정도로 주식은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은 무지하게 낮다. 그리고 한 종목 잘못 집어가지고 욕심 부리는 순간 상장이 폐지되는 것도 모르고 확 찔렀다가 그대로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하도 많아서 하고 제가 다니던 은행이 한미은행 그 당시였었는데 종합기획부라는 데가 은행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 집단에 있던 종합기획부 출신들은 지금도 주식으로 진 빚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망가져가지고 그런 정도로 주식이 위험한 겁니다. 부동산 수익성 높죠. 안전성도 높고 그러나 잘못 잡으면 이것도 상투되고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융합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다. P2P 투자는 물론 수익성은 무지하게 높다. 안전성 낮다. 그렇게 PF 많이 해가지고 그거 뭐 15% 20%씩 주고 떼가냐? 물론 터지긴 터질 겁니다. 환금성 뭐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요새는 뭐 대체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충족하는 기묘한 놈이 하나 태어났다. 그리고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로 카와가 된다. 그리고 터졌을 때 제대로 된 P2P 회사는 더 월스트 시나리오를 써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시티은행 출신들이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네 돈이면 하냐? 네 돈이면 그러니까 내 돈이면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 더 월스트 케이스를 생각하라. 그래서 저희 P2P 회사가 대한민국 P2P 회사 중에 평균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저도 60세지만 같이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50세가 넘어서 주식회사 치고는 가장 높지만 우리가 처음 회사 세울 때 꿈이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원 치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근데 IMF 때 재수가 없어가지고 외국계들이 점령하는 바람에 쓸쓸하게 떠난 사람이 많은데 금융 전문가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 주고 쓰느냐? 여직원 50세 연봉 2,400만 원. 남자 직원 기라성 같은 데서 뭐 마케팅 본부장 하던 친구도 연봉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낮은 임금으로 3억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들이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코스트가 많이 안 듭니다. 이 P2P 투자를 기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P2P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P2P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500만 원밖에 못 하니까 돌파구가 뭐냐?
이때 이제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피델리스라는 데하고 메리츠 자산운용 두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가 왜 구세주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P2P 회사들이 이건 너무 힘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P2P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골라야 되거든요. 골라야 돼요. P2P 회사들을 어느 P2P 회사가 괜찮은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가이드라인 준수는 다 합니다. 대부분 아주 뭐 사기꾼들 같지 않으면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그래서 그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 매니지먼트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 회사를 경영하는지 어떻게 상품을 올리는지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과연 갖고 있는지 원리금 수취권은 주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질문해요. 니네 회사가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 회사가 없어져도 여러분들의 재산은 요거라는 거를 법무법인 동일하는데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어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벤트 많이 하고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도 하여튼 상품이 진짜 좋은 데가 어딘가를 가려내는 게 좋고 P2P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타입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만 하는데 PF만 하는데 신용대출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 고를지를 한번 하시고 이런 게 안 될 때는 간접 투자 기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피델리스라는 데가 우리나라 최초로 금감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델리스는 460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P2P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P2P 회사에서 460억을 신청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지난달에 수익률이 11.6%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모집을 하면 증권회사에서 엄청나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피델리스의 성공이 자산운용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메리츠 자산운용도 그 덕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P2P 회사의 상품에 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게 피델리스 같은 데는 저희 회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청하는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은행에서 그래도 크레딧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본 거를 피델리스라는 데서 다시 또 회사도 심사하지만 상품에 대해서 일일이 심사를 합니다. 그 피델리스는 애완은행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데인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돼서 가는 게 힘든데 저희들은 지난달 이번 달 합쳐서 7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모집하는 게 힘든데 돌파구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더 범용으로 퍼지면 P2P 회사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대신 단점은 P2P 회사를 직접 투자하시면 27.5%의 세금을 내지만 피델리스라든지 메리츠를 통해서 하면 세금을 15.4%밖에 안 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6%면 피델리스에 투자한 그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10%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 문 대표가 말씀하셨던 꿈의 10%를 우리 P2P 회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고 저희들은 15 내지 18%를 줬는데 저희 회사로 직접 하시면 27.5%의 세금을 내지만 그래도 야 니네 회사 어떻게 믿냐 그리고 그 상품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은 간접 투자를 하는 이 두 회사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자산운용사들이 해줄 거기 때문에 오늘 자산운용사들이 여기 계셨으면 대하고 각성을 하고 갔을 텐데 가신 분들이 우리 또 금융신문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P2P 회사가 과연 믿음직한 회사냐 피델리스나 메리츠 거래하는 데가 그래도 대충 한 번 통과된 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피자모라고 있습니다. 피자모 P2P에 투자하는 자들의 모임 뭐 흥부야 재테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P2P 스타 뭐 이런 식으로 별게 다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사상 논쟁입니다. 사상 논쟁.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모임을 한번 갔었었는데 엄청나요. 그냥 전국에서 한 100명 몰려들고 은행원 3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구석구석 잘 알고 뭐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NPL 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투자할 때는 5만 원에. 하여튼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냥 하여튼 주식 분석 계속하고 5만 원 투자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두드려서
피자 뭐니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느 회사가 좋은지 어느 상품이 좋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뭐 로또 분석하듯이 모든 P2P 회사를 분석해서 해놓는 친구도 있어요. 또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뭐 어느 회사에 무슨 상품 뭐 뜨고 뭐 여기는 회사가 맛이 갔다는 둥 하는데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야, 이 자식은 밥 먹고 이거만 하나 할 정도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두 번째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분석해놔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PF가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도 초코 오징어 해달라고 그래서 30억 신청 들어온 걸 6억까지 줄였습니다. 아주 그 업체는 다시는 저희들하고 거래 안 할 거예요. 그 초코 오징어를 파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뭐한지 뭐 우리는 하도 겪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막 하는데 상품에 대해서 대부분의 P2P 회사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 안 하고 올리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냐 안 했냐, 피자 뭐 이런 데 가보면 잘 돼 있고, 일단 매니지먼트하고 그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주에 대한 거는 사실 뭐 현금으로 뭐 집중하라고 그러지만 은행원도 잘 모르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 그 상품을 믿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유자금을 통한 뭐 분산 투자하라는데 저희 아들은 100% 대출 받아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니까 2.5%의 대출 받아서 저희 18%짜리 해서 집세 내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망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2P에 투자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프로핏에 투자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으로 금융당국하고 이런 데 바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타이트한 규제는 죽인다. P2P가 죽으면 뭐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P2P라는 한 이 큰 시장이 대한민국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2P에 제가 보기엔 10 내지 20%가 투자가 돼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맞출 수 있고 은퇴한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옛날 한미은행을 퇴직한 68세 먹은 할머니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3억 있는데 주식 투자하려는데 종목을 알려달라. 그래서 우리 개업하고 첫 상품을 냈는데 아니 무슨 주식을 하느냐고, 프로핏이지. 프로가 피팅을 하고 프로핏을 안겨주는 이런 좋은 회사가 있는데 왜 주식을 하시느냐고. 그래서 3억을 넣어서 지금 매달 330만 원씩 받아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 상품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330만 원씩 갖고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런 은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 물론 이제 지금 뭐 피델리스라든지 메리츠 같은 데는 규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풀어달라.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이번에 올린 10억짜리 상품도 통장에 4, 5억 있는데도 500만 원밖에 못 하니까 욕을 저희들한테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뭐 관료 이름도 대고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게 좀 잘 모아져서 좀 조화로운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이게 규모가 더 크면 되고 우리 저 P2P 협회 중심으로 난국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스스로는 여하튼 뭐 아시겠지만 날탕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 제가 2000년도, 2001년도에 압구정 로얄 플라자라는 프라이빗 뱅킹을 하는 지점에 지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고의 상품이 현대 캐피탈, 현대 자동차에 투자하는 5년짜리 10%짜리를 했고, 또 하나는 나우 구조조정이라는 데가 우리 홈쇼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홈쇼핑을 사서 롯데 홈쇼핑으로 넘기는 거였었는데 6개월 만에 68%가 났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품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P2P에서 단순한 개인들, 이런 NPL뿐만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펀드도 팔게 됩니다. 기업 조정하는 좋은 회사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저희들이 수익을 얻는 거를 할 때는 제가 보기에 뭐 18% 이런 게 아니라 30% 40% 수익도 날 정도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게 많고, 전당포 하나만 갖고도 무궁무진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은 도처에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직도 무궁무진한 나라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P2P에 반드시 모든 자산의 10 내지 20%를 투자해보자.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아주 귀한 메시지를 드린 거니까 잘 생각하셨다. 먼저 프로핏에 투자해보고 다른 곳에 투자하시는 그런 행운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P2P 업계의 상승세와
그 새로운 시장에 어찌 접근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이승용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7 한국금융투자 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IR과 신투자 전략을 주제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급변한 시대에 대응해야 할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이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한 발 앞서가는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라면서 2017 한국금융투자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